부산 신항만 근처 물류센터 건설 현장은 이른 새벽부터 으쌰으쌰 활기가 넘쳤어요. 두꺼운 H빔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자재를 나르고 있었죠. 쿵쾅대는 소음과 뿌연 먼지 사이로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스르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희끗희끗한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중년의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해송건설의 박태준 회장이었죠. 올해 70을 넘긴 나이지만 태준은 현장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구조부터 콘크리트 상태, 자재 창고까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거든요. 늘 그림자처럼 글을 수행하는 윤지환 비서도 오늘도 태준의 뒤를 따르며 작은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죠. 윤 비서, 도색 작업 구역이 어디쯤인가? 회장님, 비동 뒤편 외벽입니다. 지금 한창 페인트 작업 중입니다. 그쪽으로 가보시죠. 태주는 묵직한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공사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 손은 습관처럼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메모장을 만지작거렸죠. 그렇게 도색 구역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젊은 여성 하나가 높은 작업대 위에서 롤러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야무지게 틀어올리고 페인트 자국이 묻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쓱 닦아내는 모습이 제법 씩씩해 보였죠. 그런데 태주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뭔가에 집중할 때 미간에 잡히는 잔주름까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우의 어머니이자 태준의 아내였던 김수연과 그야말로 판박이었습니다. 수연은 20몇 년 전 5살배기 어린 딸 하늘이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그날 이후 태준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흥신소 사람도 붙여보고 실종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결국 모든 걸 포기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의 곁에서 윤지환 비서가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힘겹게 대답했어요. 저 직원, 이름 좀 알아봐 주게. 윤지환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장 감독이 있는 쪽으로 총총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작업대 위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어요. 여성 직원은 자기 일에 푹 빠져 바로 아래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회장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른 채 페인트를 덧칠하고 또 덧칠했죠. 한참이 지났을까? 그녀가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팔목에서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또르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죠. 태준은 홀린 듯 다가가 그 시계를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시계 뒷면에는 조심스럽게 새겨진 작은 글귀가 있었죠. 우리 하늘이에게 아빠가 얼른 그 자리에서 태준은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뿐인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딸 하늘이. 아니, 그녀는 지금 지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손이 파르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그 아이 정확히 알아봐야겠네? 이름, 나이,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모든 걸 상세히 알아봐 주게. 윤지환 비서는 태준의 얼굴에 스친 깊은 긴장과 혼란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저토록 심하게 흔들리는 건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현장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쥔 시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 속 어린 딸의 까르르 웃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아련하게 맴도는 듯했죠. 20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깊은 후회,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다시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윤지환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받들어 곧장 현장 관리소장을 찾았습니다. 작업 인력 명단을 쭉 훑어보던 그는 도색 작업조에 배치된 여성 중 하나가
바로 박태준 회장이 찾던 그 인물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이름은 박지우. 나이는 29. 부양가족은 없고 현재 현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죠. 윤 비서가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박태준은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부산 외곽의 황량한 개발 예정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한쪽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음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흙먼지도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죠.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윤지환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넘기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밝혀들었습니다. 박지우.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아주 작게 적힌 옛 이름 박하늘. 그 순간 태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고 아주 오래된 가족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표지를 조심스레 손으로 쓰다듬으며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수연, 그리고 막 돌이 지난 딸 하늘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맞구나. 우리 딸.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아주 조용하고도 간절한 확신의 찬독백이었. 사진 속에서 나비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해맑게 웃던 하늘이의 미소는 오늘 그 페인트공 아가씨, 아니 이제는 지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미소와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윤 비서. 예. 회장님. 지우? 아니, 하늘이 어머니. 그러니까 수연이가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윤지환 비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폐암으로 대학병원에서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박지우 씨가 홀로 간병했, 장례도 직접 치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박태준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에 아련히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게 아파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 없이 홀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다 외롭게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태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윤 비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을지, 지우가 어떤 기억을 품고 있을지, 그것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는지, 이젠 정말 알고 싶네. 윤지환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태주는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에 가만히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시계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스스로에게 남긴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에만 정신없이 몰두하느라 집안의 불화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아내에게 무섭게 퍼부어졌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애써 외면하고 괜찮을 거라며 방치했던 자신의 무책임함까지 모든 기억들이 무거운 죄책감처럼 그의 가슴을 꾹 짓눌렀습니다. 지우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로서 다가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고 어머니는 그에게 단 한마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왜 끝까지 숨어 지냈던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태주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딸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과거를 철저히 감춘 채 살아온 누군가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지우와 어머니가 함께 머물렀던 공간. 그들을 곁에서 알게 모르게 도왔을 사람들. 분명 그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의 단서가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아간 물류센터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페인트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둥둥 떠다녔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작업 소리는 정오를 향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박태주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전 그 익숙한 길을 따라 도색 작업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죠. 회장님,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비서 윤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네. 괜찮아. 그냥 좀 둘러보고 싶어서 그러네. 도색 구역엔 여전히 박지우가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외벽을 정성스럽게 칠하고 있는 그녀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익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방진복 소매 너머로 살짝 드러난 가느다란 손목에는 아직도 그 작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낡은 가죽 밴드, 군데군데 벗겨진 도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각인까지 태주는 그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정이 왈칵 하고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물통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태준과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어머,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또 현장 점검 나오셨어요. 그 물음에 태주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점심을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괜찮겠나?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명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럼 저쪽 간이식당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지우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슬쩍슬쩍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 어쩌면 오늘이 그 어떤 말이라도 꺼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천막으로 된 간이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조금 일찍 점심을 시작한 몇몇 인부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태준을 구석자리로 안내한 후 간단한 밑반찬 몇 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반찬은 좀 소박하지만 다 현장 식당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저도 가끔 여기서 같이 먹거든요. 그녀가 내민 작은 접시에는 정갈하게 묻혀진 나물과 김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지우 씨. 네. 회장님, 그 손목시계 말인데 꽤 오래돼 보이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요? 지우는 잠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의 낡은 가죽 밴드를 가만히 매만지던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 이 시계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제 5번째 생일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 말에 태주는 목이 탁 메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번 고장이 나도 참아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닙니다. 전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주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지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본 적이 있나요? 지우는 짧은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는 무언가 말을 고르듯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온 나라를 뒤지고 사설 탐정까지 붙여가며 그토록 애타게 그들을 찾으려 했는데 아내는 도대체 왜 딸에게 그런 말을 남긴 걸까? 죄송해요. 회장님,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지우는 멋쩍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란 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작업 반장을 찾는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지우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죠. 태주는 식탁 위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시선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내 딸아, 그렇게 자랐구나. 내가 그런 아비였구나. 식당에서 돌아온 박태주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부산 외곽의 드넓은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지만 태준의 시야에는 그 무엇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박지우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그 낡은 시계와 똑같은 모양의 시계 사진이 들려 있었죠. 책상에 앉은 태준은 아주 오래전 빛바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던 시절, 아내 수연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딸 하늘이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의 뒤편에는 차마 지워지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늘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늘이의 친할머니는 며느리인 수연을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죠. 특히 하늘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차갑고 매섭게 굴었고, 그런 냉대와 구박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사실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으로 그저 방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퇴근해 집에 돌아온 태주는 텅 빈 거실과 식탁 위에 놓인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이와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찾지 마세요. 그 짧은 편지는 태준의 삶을 그 자리에서 두동강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찾기 시작했지만 수연은 마치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감쪽같이 모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태주는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죠. 유리에 어렴풋이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자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잠시 후 집무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윤지환입니다. 들어오게? 윤지환 비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박지우 씨와 예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계십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오랜 친구분이자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성함은 황정민 씨고 현재 부산 영도구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수연이와 하늘이, 아니 지우의 삶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상당히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씨가 살아생전 가장 의지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수연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리고 장례를 준비할 때도 줄곧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수연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피해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겠군. 태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추가 달린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저 덮어두었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그 진실이 자신에게 과연 어떤 아픔과 대가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섞여 있었죠. 윤지환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직접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태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분의 입으로 수연이와 하늘이, 아니, 지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맞을 걸세. 그날 오후 태주는 운전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부산 영도구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골목길을 한참이나 지나 도착한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그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는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죠.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작고 상아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정민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김수연 씨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리자 작고 수척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 드디어 오셨는기라.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황정민 할머니의 깊은 눈빛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과 억눌러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언젠가는 꼭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녀는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묘하게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자그마한 교자상 위에는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박태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드실 줄 알아신더. 언젠가는 꼭 오실 줄도 알고 있었고요. 태준은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연이, 아니,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들이킨 뒤 이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리 수연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했지. 하지만 동시에 참말로 많이 그리워했심더. 태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진 구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어리석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연이는 처음부터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했지. 특히 딸 하늘이 지금 지우를 낳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시댁에서 그 어린 것한테까지 차별하고 눈치 주는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원통했던 거지. 그걸 알면서도 저는 태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자리에 바로 앉아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찾긴 찾았더군예. 당신이 딸내미를 말이요. 나는 그게 참말로 다행이다 싶어심더. 우리 수연이도 마지막에는 그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았거든요. 태주는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연이는 하늘이에게 제가 그들을 버렸다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정말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붙여서 찾아 헤맸고요. 아내와 딸을 되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또다시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아픔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당연히 우리를 찾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도 절대 주소 같은 거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면서 점점 자신이 했던 그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지요.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어미로서 남편한테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매정하게 사라져버린 여자로서 단 한순간도 후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당신에 대한 기억을 어린 지우에게도 조금씩 왜곡해서 말하게 된 것이고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수연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이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곁에 있던 작은 반다디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아주 낡고 손때 묻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거 우리 수연이가 세상 뜨기 전에 나한테 남긴 물건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혹시라도 찾아올지도 모르니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에.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과 짧게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서툰 글씨로 또박또박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태준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도 분명 우리를 사랑했단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땐 이렇게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어요. 우리 하늘이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해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손가락이 빛바랜 종이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연아,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었는지도. 황정민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는 지 엄마가 항상 너그 아버지는 날 참말로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걸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심더. 그러니까 지우 마음속 어딘가에도 아직 당신을 향한 작은 불씨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해. 태주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라도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다 전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난 20여 년을 살아왔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 해. 진심은 언젠가는 꼭 전해지게 돼 있으니까요. 며칠 후 해송건설 회장실에는 다시 박지우, 아니 박하늘의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박태주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망설였고 또다시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으며 마침내 윤지환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 박지우 양에게, 아니 박지우 씨에게 좀 전해주게. 회장이 아주 개인적인 일로 잠깐 만나고 싶다고. 윤지환 비서는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우 씨가 혹시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회장 개인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렇게만 전하게. 태주는 더는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우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해송건설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번 내쉰 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와야, 들어오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리고 지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서 막 온 듯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에 썼던 안전모는 어색하게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어깨는 긴장감으로 다소 굳어 있었고 두 눈에는 낯선 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알 수 없는 긴장이 가득 서려 있었죠. 앉게. 태주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박지우 양. 아니, 하늘아. 이 시계 혹시 기억하겠니?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의 아주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선물한 거란다. 네가 5살 되던 해, 네, 생일에. 태주는 목이 메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우, 너의 진짜 이름은 박하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단다.
온 나라를 샅샅이 수소문해 수년간 너희를 찾으려 했었지.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 있었을 줄은 정말 정말 꿈에도 몰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듯 한 발짝 물러나며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내가 필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태주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늘아, 정말 아니다. 나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다. 믿어다오. 하지만 지우의 큰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가득 맺혔고 그 눈물은 이내 봇물 터지듯 주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왜 저한테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당신 이름석자조차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고요. 태주는 그녀의 바로 앞에 힘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네 어머니가 자신이 택한 그 힘겨운 삶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너에게 나를 잊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해였고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어. 하늘아, 내 딸아, 제 이름은 하늘이가 아니에요. 지우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 박지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울먹이며 회장실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싸늘한 정적 속에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없이 쥐고 있던 시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리고 윤지환 비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준의 새빨갛게 충혈된 눈가를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네. 그리고 그 아이도 평생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살아왔겠지. 그는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가 이내 결의의 찬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 비서, 박지우. 아니, 하늘이가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그리고 누가 그 아이 곁을 지켜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자세히 다시 알아봐주게.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다 보여주고 싶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걸세. 박지우는 회장실을 뛰쳐나온 후 한동안 멍하니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또 걸었죠. 마음속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차갑고 서늘한 혼란이 거센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진짜 내 아버지라고. 입 밖으로 힘없이 흘러나온 말은 마치 아주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지우의 곁을 멀차 지켜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어머니의 아주 오랜 친구였던 황정민 할머니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황정민 할머니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이 거대한 혼란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한참 동안 좁은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낡은 연립주택. 황정민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지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적잖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깜빡였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이게 대체 웬일이고. 오늘 현장일 쉬는 날도 아니잖니. 지우는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한테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황정민 할머니는 지우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채 식기도 전에 지우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해송건설 박태준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 말에 황정민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겁고 고요한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래요. 할머니, 맞아요. 그분 말씀이 정말이에요. 황정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죠. 그래, 맞다. 그분이 네, 친아버지란다. 지우야. 지우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어렴풋이 품고 있던 작은 기대와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황정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지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내 엄마는 네가 그런 복잡한 집안에서 상처받고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 내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질고 독한 사람이었는지. 넌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겠지만 조금은 기억나요? 아주 어렴풋하게요. 지우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 수연이는 그 숨막히는 시댁의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질식할 것 같다고 했어. 박태준 회장, 그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엔 자기 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 결국 네 엄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 그 후로는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어 자취를 감췄단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지우의 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왜요? 황정민 할머니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마 네 엄마 수연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어쩌면 죄책감이었을 게다. 자신이 내린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평생 확신이 없었겠. 네가 점점 커가면서 혹시라도 네가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설까봐 그게 덜컥 겁이 났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황정민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지. 찾고 말고 사설탐정까지 붙여가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너희 모녀를 수소문했단다. 내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네 엄마 수연이도 내게 그 이야기는 지우에게 절대 꺼내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 할머니는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모든 걸 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과 원망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황정민 할머니는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네 엄마의 마지막 뜻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단다. 침묵이 한동안 무겁게 흘렀고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황정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렴.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도 괜찮으니까. 지우는 황정민 할머니의 집을 나와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실에서 들었던 믿기 힘든 말들, 그리고 방금 할머니에게서 들은 가슴 아픈 진실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사정없이 파고들며 마치 높은 벽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삶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 하루, 이틀,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박지우의 마음속을 휘젓던 거친 소용돌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모든 진실을 마주한 지금 더는 외면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박태준 회장.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해송건설 회장실 문 앞에 다시 선 지우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자 박태준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 아니, 하늘이냐. 네가 다시 와준 게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서툴지만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잠깐만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나란히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두 손에 손끝을 꼭 모은 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황정민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도요. 태준의 눈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 하늘아,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태주는 목이 꽉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답했습니다. 네가 5살 되던 해 그 작은 시계를 선물했을 때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빠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시계 네 손목에 계속 차고 있었더구나. 지우는 그 말에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항상 차고 다녔어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길고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깊은 안도감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한 침묵이었죠.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황정민 할머니에게서 건네받았던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와 네가 아주 어릴 때 그린 그림이란다. 네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며 그렸던 그림.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더구나.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접혀 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적힌 글귀가 세월의 흔적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우의 눈가가 다시 촉촉하게 붉어졌습니다. 이걸 엄마가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너를 위해 평생을 애썼고 나도 네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 지난 20여 년을 애썼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하늘아. 지우는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태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분명하단 말이냐. 지우는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부터라도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를 위해 그동안 어떤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로서의 모습도요. 그 말에 태주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십 년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단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마침내 그의 귓가에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아, 내 딸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 이제 그 이름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작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라고 불리던 기억이 거의 없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작은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김수연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아내의 작은 묘비 앞에 한참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여보, 드디어 우리 하늘이를 찾았소. 너무 늦었지만 당신에게 평생 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라도 우리 하늘이에게 하나하나 다 해주려 하오. 부디 하늘에서 날 좀 지켜봐 주구려. 지우는 태준의 옆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묘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마음,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저물도록 한참 동안이나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어렵게 다시 이어진 부녀의 인연은 이제 두 번 다시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추모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도란도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정성껏 맞춰가듯 한 걸음, 한 걸음씩 박태준과 박하늘, 너무나 늦게나마 다시 이어진 한 아버지와 딸의 이름 앞에는 길고 아픈 상처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